11번 문제입니다. 입지론.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세요. 첫 번째 키는 뭘까요? 원료 지수. 개론 전 범위에서 원료 지수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5회 이후로는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목 정도만요. 원료 지수. 두 번째 보니까 최소 비용이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등비용선. 이런 표현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만 출제되는데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등비용선하고 임계 등비용선하고 이 왜냐하면 용어 자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우리가 동의어 개념 아니라 그랬죠.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임계. 임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최소 수송비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그러나 노동비는 감소합니다. 왜? 노동을 구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수송비 증가분과 노동비 감소분이 일치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임계 등비용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 필요도 없고요. 임계 등비용선이 정답이라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노동비 절감액, 수송비 증가액 이런 표현이 보일 것이고 그런 표현이 안 보이면 등비용선이 답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 오랜만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지론 계산 문제에서 레일리와 허프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버서는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32회 때. 그럼 이제 컨버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올해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냥 편안히 갑시다. 여기는 공식을 하나 기억해야죠.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분모는 어떻게 갑니까? 분모는 항상 A. A 도시에 면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인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모는 A, 분자는 B. 분의 거리죠. 30. 자, 이거 풀어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 20km가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 문제는 키워드만 정확하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무시하고요.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가 봅시다. 약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려면 지문에 뭐가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시죠. 키워드가 3가지죠. 약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려면 현재의 정보, 내부 정보, 기본적 분석. 이 중에 어떤 단어 하나가 보이면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뜻이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내부 정보. 그리고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죠.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 유형이, 문제 형태가 처음 출제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라는 거지? 그거 조금 해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을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옳게 연결된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A, 약성이죠. 그럼 약성에서는 일본 초과이윤 문제를 얘기합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약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려면 3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공표된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첫 번째가 현재 정보가 들어가면 약성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두 번째, 디귿.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는 게 내부 정보죠. 미래 정보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 그런데 약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 현재 정보, 미래 정보, 기본적 분석이죠. 그렇다면 과거라는 말은 없죠. 따라서 과거 정보 가지고는 약성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A, 약성에서 옳은 내용은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럼 답은 1번, 2번 중에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중강성.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내부 정보. 그럼 내부 정보라는 게 D것이죠. 그럼 내부 정보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럼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는 초과 이윤이 발생 안 하는 거니까 옳은 표현입니다. 중강성은 기억, 니은. 그럼 답은 2번 되겠네요. 다음에 D것, 강성.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니까 세 가지 모두가 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14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한 제도이냐 아니냐. 야, 이렇게 문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부동산 관련 법도 무진장 많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문제는 특정한 범주 안에서만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1990년도 토지 공개년 3대 실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제목을 먼저 쫙 확인해 보세요. 1990년도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 가지 법률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이 200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죠. 두 번째가 토초세라고 하는 거죠. 토지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주 특이한 법이죠. 세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이미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90년도에 만들어진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제도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자, 지금 정리한 세 가지를 공히 다 기억하시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토초세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권 양도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 도입한 적도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15번 문제로 들어가죠. 동그라미 1번에서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까지 체크하세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조세는 말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배분하는, 소득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조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도 하고 소득을 배분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자원 배분이라는 조세의 그 근본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키가 뭘까요? 보유기간이 늘어났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동결효과라 그러죠. 그럼 동결효과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팔려고 했던 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파는 것을 미루는 거죠. 결과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결과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까지 같이 좀 기억합시다. 동그라미 3번 조세의 증가와 귀착이죠. 조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결과 최종적으로 누가 얼만큼 부담하게 되느냐, 그게 조세의 귀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조세의 증가라는 얘기죠. 5번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따라서 하나는 둘 다 보유세는 맞습니다. 둘 다 보유세는 맞는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라서 틀린 거죠. 저 밑에 적어볼까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그 부분 때문에 X.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다음 1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1차만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용어들이 출제되기는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용어 정의에 국한된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은 쉬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냥 용어만 좀 보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 갑돌이가 주택을 하나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주택 가격이 5억짜리인데 그럼 5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자금 계획을 제출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면 불법적인 자금,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그런 돈 가지고는 결론 집을 못 산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도생이죠. 그럼 여기서 키는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있는 젊은 층들에게,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야. 도심에 있는 젊은 층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어떤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공급이 결과적으로 곤란해지겠죠. 따라서 도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다. 그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건 당연히 농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작용할 사람만 농지를 사라는 거죠. 따라서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가 됩니다. 4번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정의를 물었고요. 그냥 이제 2차까지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단어 그대로입니다. 체결을 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답은 2번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들. 왜 가볍게 설명할 것 같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다시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론 문제는 특징이 말입니다. 40문제 중에 한 번 출제된 이후로 영원히 출제되지 않는 게 40문제 중에 대략 15문제입니다. 이게 개론 문제의 특징입니다. 개론은 학문이죠. 범위가 무진장 넓어요. 무진장. 여러분들이 민법 선생님들은 민법이 최고로 양이 많다 그러죠. 공법 선생님들은 공법이 최고로 많다 그러죠. 생 거짓말입니다. 부동산학과 4년 동안 민법 한 학기 합니다. 한 학기. 공법 한 학기 동안 합니다. 개론은 4년 내내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 지금 40문제죠. 그 40문제 한 문제가 부동산학과 대학에 가면요, 그냥 한 학기씩,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2년간 하는 겁니다. 4학기 동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출제할 게 많기 때문에 4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한 번 출제된 이후로 영원히 안 나온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1번, 2번, 1번과 2번은 부동산의 분류였죠. 3번은 토지의 특성이죠.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될 것이며 최근 10년간 나왔던 범위를 안 벗어난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토지의 특성의 범주가 무한히 넓거나 또는 토지의 특성이 끝없이 법이 개정되고 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정 범주가. 그렇다면 그동안 출제된 것도 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출제되었으니까 최근 10년치의 내용만 보더라도 절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도 10년치 범주 안 벗어난다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이쪽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은 훨씬 깊고 범위가 넓어요. 근데 만일에 출제자가 이 범위를 넓혀버리거나 깊게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학습할 수는 없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개론이라는 과목은 특정한 한 과목이고요. 그중에 입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간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일정한 바운드인데 어느 특정한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깊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렇다면 그동안 나왔던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만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나온다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요. 올해 나올 가능성은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표현하면 올해는 이런 표현들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가볍게 용어 정도만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갑니다. 제목을 잘 보세요. 그죠? 주택정책 아닌 거 찾아라 합니다. 주택정책. 그럼 답이 바로 보이죠. 답은 4번.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지를 못했죠. 그러면 이거는 주택의 문제가 아니죠. 개발이니까 토지와 관련된 문제겠죠. 그래서 그 개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거니까 주택과는 관계없죠. 그리고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18번 문제. 자, 잠시 몸 좀 풉시다. 자, 키워드 찾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키워드 찾으세요. 좋습니다. 담보가치죠. 담보가치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담보가치란 결론 부동산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LTV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이죠. 동그라미 2번의 키 찾으세요. 좋습니다. 소득이죠. 소득을 기준으로 인컴이죠. 인컴. DTI. 좋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러한 LTV라든지 DTI 70%야, 40%야.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서 규정하는 거냐? 한국은행장이 아니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LTV, DTI 개념을 벗어났습니다. DSR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목 한번 보시죠. 나는 집을 사려고 해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다른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대출을 받았다면 자동차 활부 취득했다? 이것도 부채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한다. 네. 자, 따라서 동그라미 4번. 키가 뭐가 될까요? 차주의 총금융부채.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차주에게 전가시킨다. 은행이 부담할 위험을 돈을 빌린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그게 변동금리겠죠. 따라서 변동금리는 그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9번 문제. 이 문제도 잘 보시죠. 이 문제도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기준으로 보면 딱 2번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 번, 지나간 10년 동안 한 번, 2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10회본 기출문제는 더 이상 이제 임의적으로 버리면 안 되죠. 40문제니까 40문제를 다 설명을 하되 버릴 거는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작위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무작위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강양구는 범위를 상당히 함축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40문제 전 범위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과연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몇 문제인지 보세요. 정말 많다면 4문제일 겁니다. 아니면 한 2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냥 그 정도는 버리자고요. 버려도. 그래서 그 정도 버리는 대신에 학습해야 되는 양은 그보다 한 20배 정도 많은 볼륨을 버려버린 겁니다. 자, 갑니다. 편안하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순현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순현가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요 주어진 현가표를 활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단서를 한번 잘 보세요. 단서를 쭉 보면 7년간 연금의 현가 계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3.50 그랬습니다. 두 번째, 7년 차에 일시불의 현가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는 주어진 단서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거니까 이 단서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죠. 자, 그런데 7년이라고 했는데 금액을 보세요. 120, 120 똑같죠, 금액이. 그러면 6년 동안 금액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연금을 적용하면 되겠죠. 항상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연금을 적용하면 되고 7년차 같은 경우 1,420만 원은 한 번밖에 없죠. 그럼 일시불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7년간의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연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20 곱하기 6년짜리 연금의 현가.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420만 원 곱하기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를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자료에서는 연금은 7년짜리지 6년짜리가 없죠. 그래서 포인트는 요 금액을 다시 나누는 거죠. 요 금액과 동일한 120만 원. 그럼 1,42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차감하면 1,300이 남죠. 이렇게 둘을 분리시켜 보세요. 그러면 120이 총 몇 번 됩니까? 7번. 그럼 120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3.5를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1,300은 일시불의 현가를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이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127년차까지 계산해서 곱하기 3.5.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120을 빼야죠. 그럼 1,300 곱하기 0.6 해야죠. 이 둘을 합치니까 1,200만 원.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죠. 순현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를 구해야죠. 현금 유출 현재, 0은 현재죠. 마이너스 유출했다는 얘기입니다. 1,100을 차감하면 되겠죠. 유출의 현가는 1,100. 차이 나는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이 순현가. 따라 답은 100만 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앞서 이렇게 했죠. 최근 10년 동안 한 번, 지나간 10년 동안 한 번 나왔다 그랬죠. 두 번 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이 금액을 둘로 하나는 120과 1,300으로 분리시키는 것.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한 번 들어보는 걸로 끝. 올해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 거의 강양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불확실한 표현을 쓸 때마다 할까 말까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하지 마세요. 올해는 안 나올 거니까. 자, 2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잘 찾으세요. 여전히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은 농후한 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한 문제로 만날 거냐, 지문 한 개, 두 개로 만날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올해도 변함없이 만날 거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키 찾으세요. 오케이. 매년 2%씩 상승한다. 매년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연금이죠. 그런데 연금이 되려면 금액이 항상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동의를 해야 되는데 2%씩 상승한다는 것은 금액이 다르죠. 따라서 일시불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5년 후. 그럼 뭐가 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죠. 2번 갑니다. 2번에서 키는 뭐가 됩니까? 상환액이 보이네요. 그럼 뭐가 되죠? 저당 상수가 됩니다. 답은 3번인데 잠시 보기로 하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임대기간 동안. 다른 말로 바꿀게요. 3년 동안, 2년 동안 이 말이죠. 연금입니다. 연금. 그리고 현재 시점 알고 싶답니다.
따라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의 키. 지문은 어디에도 계속적 의미가 없죠. 매년, N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일절 연금, 계속적 의미가 없으니까 일시불. 알고 싶은 것은 현재랍니다. 따라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어려웠던 게 동그라미 3번이 어려워요. 동그라미 3번이 어려운데, 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한 번 놓은 걸로 끝날 건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공식들도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이 표현 말고 또 다른 공식을 또 써서 출제되었는데, 계속해서 놓을 건지 한 번으로 끝날 건지, 그러나 계속해서 놓은다고 할지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유 불문하고 생자로 외워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감채기금하면 일시불의 현가라고 했는데, 자,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추가시킬게요. 자, 거기다 감채기금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곱하면 되죠. 곱하니까 분모는 이렇게요. 됐습니까? 요 곱하면 똑같죠. 요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 분모, 자, 분자 있는 것과 분모 있는 거 똑같죠. 약분되겠죠. R 약분시키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면 어떻게든 생자로 외우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씩 해결해서 3번을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좀 불편했던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찾아보세요. 키워드가 어떻게 됩니까? 기대 수익률. 일단 먼저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정의하죠? 기대 예상. 자, 그리고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그 기준은 요구 수익률이 돼야 되죠.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그죠? 기대 수익률이 높대요.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좋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기대 수익률의 정의. 일단 먼저 무시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 키워드 찾으세요. 채소. 채소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요구 수익률이 돼야죠. 키워드는 채소가 키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키워드 체크합시다. 이 부분에서 깜빡하고 키워드 체크를 안 했네요. 자, 여기서 키는 채소. 그래서 요구 수익률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키는 달성된,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이 돼야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앞에 있는 거 무시하고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커졌대요.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됩니까? 커져야죠.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정률이죠. 그러니까 위험 할정률이라는 얘기는 위험하면 업시키고 안전하면 다운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위험이 커졌으니까 업시켜야죠. 다음 동그라미 5번. 기회비용. 여기서 키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으로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자, 한 번 더 보면서 자, 먼저 키워드 체크 좀 하세요. 키워드 체크 좀 먼저 하시고 갑시다. 키워드 체크하세요. 자, 한 번 더 암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2번 문제로 갑시다.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그라미 1번 키 찾으세요.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포트폴리오의 정답은 90%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고요. 최근에 오면서 상관계수라는 개념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수로 나오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은 X. 2번으로 갑니다. 2번에서 키 찾아보세요. 자, 먼저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말이 보이면 뒤에 읽지 마세요. 무조건 제일 뒤로 가서 연결한 선 아니면 집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는지를 찾으세요. 연결한 선 또는 집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O, 안 보이면 X. 동그라미 4번으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비중을 늘렸다. 자, 그랬을 때 키워드는 위험이죠.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거지,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피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4번에서 키는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번도 정확합니다. 5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잘 찾아보세요. 상관계수가 나오죠.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죠? 단어 그대로 상관, 상호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결론 이것은 분포 양상을 나타내는 거죠.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얘기는 비체계적 위험은 0이라는 뜻이고,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아니죠. 상관계수에 따라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일수록, 즉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이 문제는 복수 답안이 됩니다. 2번, 4번 둘 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2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에서 키가 뭘까요?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화폐 시간 가치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딱 하나밖에 없죠. DCF. 따라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뭘 찾는다고요? 그 전에 용어 하나만 더요. 화폐 시간 가치 이꼴 할인 기법이라고 쓰세요. 이제 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10번이든 100번이든 출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새 프린트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수업할 때는 키워드 같이 체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 메모하고.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화폐 시간 가치 이꼴 할인 기법. 할인 기법.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거죠. 다음 중 할인 기법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죠. 화폐 시간 가치 그러면 그렇죠. DCF. DCF의 종류는 순영가법.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근데 아닌 게 하나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X.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원칙 무시하기로 했죠. 그죠? 그냥 순영가가 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0. 그리고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림셈법에는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존재하죠. 이들은 서로 역수관계죠. 성수는 작은 게 좋고 수익률은 큰 게 좋다. 그죠? 그러면 성수값이 작다는 얘기는 결론은 좋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 뒤에도 좋다는 의미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좋아지려면 자본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지는 거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재투자율. DCF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재투자율 또는 할인율이라 그러죠. 자, 재투자율 체크하시고요. 이꼴 할인율.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할인율, 레이트 R을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본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투자 수익률 또는 줄여서 재투자율. 그럼 순영가법에서 재투자율은 어떻게 되죠? 요거 수익률이죠. 반면에 내부 수익률법은 자기 자신 내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에서 키워드는 뭐가 된다고요? 재투자율. 재투자율.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 수익률이 있다면 땡땡 수익률이 있다면 무조건 그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투자한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작다. 그럼 기각해야죠. 타당하지 선택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24번 문제 잘 보세요. TCF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냥 수년가를 구하라. 그러면 답은 30초 안에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파악한다고요? 현금 지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현금 유출의 현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죠. 반면에 현금 유입은 현재 가치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계산할 거냐. 근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현가를 구하거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는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고, 내부 수익률 IRR을 구할 때는 그대로 두고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쭉 보셔야죠. 보기는 수익성 지수하고 순현가죠. 그럼 현재 가치 구하라는 뜻이겠네요. 할인율 찾습니다. 5%죠. 자, 계산기 구하세요. 6820 나누기 1.05 해야죠. 자, 세 가지 다 계산합니다. 자, 결과 순현가. 순현가는 차이 나는 금액이죠. 3,800을 투자했더니 6,500만 원이 들어왔대요. 둘의 차이 나는 금액. 2,700 차이 나는 금액.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먼저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하나씩 수익성 지수부터 놓으니까 수익성 지수 구합시다. 그럼 A 같은 경우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분모.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분의 3,800. 3,800 나누기 6,500. 1.7. 자,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1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 제일 큰 거 C가 되겠네요. 2. 순현가가 가장 크다. A하고 C가 동일하네요. 일단 B는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다. A가 제일 작죠. 4번. A와 B의 순현가 차이. A와 B를 비교하니까 B가 적다. 그죠? 적은 것은 맞는데 2.5배. 이건 틀렸네요. 다음 5번으로 갑니다. A와 C 순현가. AC 순현가는 같다. 따라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귀찮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A의 순현가를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C의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답이 30초 안에 툭툭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면 되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시간은 1분은 충분히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의 문제겠죠. 이번에는 2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부채금융을 찾아라 합니다. 기억은 키가 뭐죠? 저당, 부채죠. 정확합니다.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죠. 다음 디귿, 키는요 신탁,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부채금융입니다. 다음 리얼, 어미죠. 어미라고 했으니까 부채금융.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보니까 발기 설립한다, 주식을 뭐 30% 이상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50% 이상 보유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이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